모두가 미국 군대에는 6개의 군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해안경비대, 그리고 우주군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미국의 힘이 수십억 달러짜리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해병대 대대와 같은 한 가지 방식으로 투사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최근 예산 요청을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현상입니다. 미 해병대 전체 연간 예산보다 더 큰 막대한 현금 더미가 있습니다. 그 돈은 육군의 것도 아니고 해군의 것도 아니며 공군의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한 사무실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 사무실의 임무는 대만을 둘러싼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국방자율전쟁그룹, 줄여서 DOG라고 불립니다. 그곳은 비밀리에 만들어졌고 투표도 거치지 않았으며 미국 전쟁의 미래입니다. 문제는 그게 작동하느냐가 아니라 작동할 때 누구의 명령을 따르느냐입니다. 펜타곤이 2027 회계연도 예산으로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요청했을 때 이 금액은 스위스 전체 GDP보다도 많습니다. 국방기자들은 늘 하던 대로 항공모함과 전투기에 관한 부분부터 펼쳐갔습니다. 그들은 총액을 훑어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 안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항목이 숨어 있었습니다. F-35 프로그램, 이 주요 분야에서 축소되고 있었습니다. 항공모함 건조 일정은 더 늦춰지고 있습니다. 구형 리퍼드론 비행대는 처음 계획보다 더 빠르게 처분되고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들은 지연되거나 삭감되거나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총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런 식의 성장은 국방 분야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시에는 물론이고 이런 규모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투기를 줄이고 항공모함을 지연시키고 함정 건조를 늦추고 노후 시스템을 퇴역시키면서도 지출을 사상 최고치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계산은 한 가지로만 맞아떨어집니다. 엄청난 양의 자금이 기존 무기고에서 빠져나가 다른 무언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느 항목에도 나타나지 않는 무언가입니다. 방위산업 관련 무역 출판물도 이를 놓쳤고 케이블 뉴스 보도도 이를 놓쳤습니다. 심지어 예산 수정안을 작성한 의회 보좌관들조차도 돈이 예상했던 곳에 있지 않아서 이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펜타곤이 기존 전력을 줄이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그들은 실제로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 이상 현상을 이상하게 만든 것은 단지 규모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그 속도였습니다. 펜타곤의 주요 예산 변화는 보통 수년에 걸쳐, 때로는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회 의원들의 전체 경력이 기존 프로그램을 혼란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F-22 전투기도 규모를 늘리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포드급 항공모함 정당화에도 수년이 걸렸고 오래된 시스템 폐기도 정치적으로 치열하게 다툽니다. 하지만 이 자금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국방부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믿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예산의 의미를 완전히 바꿉니다. 왜냐하면 관료 조직은 두 가지 조건에서만 관성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치명적인 실패이거나 임박한 위협이 있을 때입니다. 국방부의 모든 돈은 어디엔가 속해 있습니다. 육군부터 우주군, 해양경비대까지 모든 부서가 자기 몫을 받습니다. 하지만 특수작전사령부, 즉 소콤은 다릅니다. 소콤은 국가에서 가장 민감한 임무들, 대테러, 인질구출, 그리고 고가치 표적에 대한 직접 행동을 수행합니다. 소콤은 자체적인 획득 권한과 자체적인 조달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 밖에서는 수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시스템들을 현장에 배치해온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령부 안에는 2025년에 2억 2,590만 달러의 예산을 가진 부서가 있었습니다. 2027 회계연도에는 펜타곤이 같은 부서에 546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는 오타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예산 주기, 즉 12개월 만에 24,000%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펜타곤 전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부서보다도 단일 연도 기준으로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해병대와 비교해보세요. 같은 해에 그들의 예산 요청은 528억 달러였습니다. 전 세계 모든 해병대원, 헬리콥터, 상륙함, 급여, 훈련까지 이 모든 것이 그 이례적 항목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받습니다. 같은 예산 요청에는 또 다른 최초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방부 전체에 걸쳐 자율 시스템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처음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수십억 달러가 공중드론, 자율 수상정, 지상 로봇,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소프트웨어에 투입됩니다. 이런 막대한 자금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목적지, 위치, 금액. 누군가가 펜타곤에서 수표에 서명하고 있으며 그들은 다음 전쟁을 기존 무기 재고로는 치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레플리케이터라는 프로그램에 도달합니다. 펜타카곤 프로그램들은 보통 기억하기 어려운 이름과 약어를 사용하지만 레플리케이터는 이름부터 단서를 줍니다. 이름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대량으로 빠른 속도로 수천 개의 동일한 유닛을 생산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레플리케이터는 2023년 8월에 발표되었습니다. 목표는 약 2년 이내에 여러 분야에 걸쳐 수천 개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자유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펜타곤식 표현으로는 군이 잃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언가를 뜻합니다. 잃어버려도 될 만큼 저렴한 무기죠. F-35와는 정반대입니다. 전통적인 펜타곤 조달 방식은 JCIDS, 즉 합동 역량 통합 및 개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검증 패널과 테스트 검토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의회 감독위원회의 감시도 여기에 뒤따릅니다. 미국의 주요 무기 체계의 일반적인 개발 기간은 7년에서 10년입니다. F-35 프로그램은 200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비행대대가 초기 전투 준비 태세에 도달한 것은 2015년이었습니다. 14년이 걸렸습니다. 레플리케이터는 18개월에서 24개월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레플리케이터는 JCIDS 절차를 완전히 건너뛰었습니다. 펜타곤이 보통 비상 상황에만 사용하는 특별 획득 권한을 사용했습니다. 펜타곤은 2025년까지 수천 개의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추적한 분석가들은 실제로 준비가 된 것은 수백 개뿐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것은 하드웨어 문제, 공급망 이슈, 소프트웨어 실패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가 쿼드콥터가 수백만 달러 전차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에 러시아의 재래식 승리로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전쟁은 대신 드론이 주도하는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상 드론들이 흑해함대를 밀어냈고 분산된 생산 방식이 전통적인 방위 산업체들의 속도를 앞질렀습니다. 2025년까지 우크라이나는 한 달에 최대 10만 대의 저렴하고 소모 가능한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고차보다 저렴한 드론이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무기 체계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수십 년간 펜타곤의 가정을 산산이 부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식이 미국의 항공모함, 전투기, 전차에도 역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플리케이터가 목표를 놓쳤다고 해서 폐기하지 않고 펜타곤은 그 아이디어를 확장했습니다. 리플리케이터는 최종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제품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 현실과 맞닥뜨렸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펜타곤은 리플리케이터를 진행하면서 마감일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펜타곤은 실리콘밸리가 전통 방위 부문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승인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무기를 개량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스타트업은 몇 주 만에 하드웨어를 재설계하고 하룻밤에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조달 방식은 수십 년 동안 운영되는 정적인 시스템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율전쟁은 변화가 너무 빨라서 그 모델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자율성은 무기가 실제로 무엇인지를 변화시킵니다. 현대 군사 역사 대부분에서 플랫폼이 중심이었습니다. 탱크, 구축함, 스텔스 폭격기, 물리적인 기계가 가치를 지녔습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차체보다 더 중요합니다. 드론 프레임은 몇 시간 만에 교체할 수 있습니다. 수천 개의 시스템을 조정하는 자율성 스택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펜타곤이 한때 핵 잠수함을 전략적 우위로 간주했던 것처럼 이제는 코드를 힘의 균형 자체를 결정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엔듀릴, 쉴드 AI, 사로닉, 스카이디오 등 대부분은 전통적인 방위산업 경영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설립했습니다. 엔듀릴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17년 팔머러키가 오큘러스를 페이스북에 매각한 후 설립한 이 회사는 곧바로 가상현실에서 방위기술 분야로 전환했습니다. 몇 년 만에 이 회사는 수억, 수십억 달러 계약을 따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3월 미 육군은 엔듀릴에게 10년에 걸쳐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기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회사는 항공모함이나 전차를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의 핵심 제품은 레티스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드론, 레이더, 위성, 카메라, 자율 플랫폼 등에서 들어오는 센서 데이터를
하나의 작전 상황으로 통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군집을 위한 조정 계층입니다. 사로닉은 자율 선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쉴드 AI는 AI 조종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디오, 은중국산 시스템이 작전에서 퇴출된 이후 전술 드론 생산을 확대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함께 펜타곤이 이전에는 갖고 있지 않았던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냉전식 조달주기가 아니라 자율전에 최적화된 별도의 방위산업 기반이었습니다. 벤처 자본도 빠르게 뒤따랐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 사이에 수십억 달러가 방위 기술 분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한때 소비자 앱에 투자되던 자금이 이제는 자율전 스타트업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방산업체들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달의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펜타곤의 가장 시급한 예산이 더 이상 베서스다나 알링턴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 예산은 코스타메사, 오스틴, 샌디에이고, 그리고 오하이오주 피거웨이 카운티의 시골에 위치한 500만 평방피트 규모의 시설인 아스널 1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앤듀릴이 2026년 3월 예정된 일정보다 3달 앞서 퓨리 전투 드론 생산을 시작한 곳입니다. 산업의 중심축이 거대한 조선소에서 로봇 공장, 소프트웨어 캠퍼스, 드론 조립 라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펜타곤의 인사 시스템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펜타곤은 기가 이글이라는 단일 국방 임무 플랫폼을 통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순환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인이 아니라 코더들입니다. 2024년 4월 출범 당시 약 4,500명의 엔지니어가 순환 근무를 했고 2025년 중반에는 13,000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펜타곤은 더 이상 단순히 군인만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코딩 역량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동원이 아니라 단지 네트워크 동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어떤 적이 군대보다 스타트업에 더 가까운 힘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 해답은 태평양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전략가들은 태평양이 미국 해군이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제7함대는 1945년 이후로 그 해역에서 지배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 가정은 2018년쯤에 무너졌습니다. 중국은 현재 370척이 넘는 함정으로 세계 최대 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해군은 300척 미만입니다. 이 격차는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소는 미국 조선소보다 대략 절반의 시간만에 구축함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정수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미사일이 문제입니다. 중국은 수년 동안 대함 탄도미사일인 DF-21D와 DF-26을 개발해왔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바로 1000마일 이상 떨어진 공해상에서 항공모함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이 미사일들이 계획대로 작동한다면 대규모 전쟁에서 대만 근처에서 작전 중인 모든 미국 항공모함은 거의 즉시 표적이 됩니다. 포드급 항공모함에는 수천 명의 해군이 탑승해 있습니다. 하나를 잃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는 중국과 함정수를 1대1로 맞추려는 시도를 중단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 함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만은 중국 본토 해안에서 약 100첩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협을 건너는 어떤 침공함대도 병력이 해안의 상륙 거점을 확보하기 전까지 짧은 튼 취약성의 창이 생깁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미국의 힘 투사는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미군이 대만에 가까워질수록 더 취약해집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제때 개입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기존의 방식은 지리적 한계 앞에서 무너집니다. 이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물량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항공모함만으로 태평양에서 승리할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장을 기계들로 가득 채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사무엘 파파로 제독은 이 전략을 한마디로 공개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헬스케이프, 지옥 풍경. 저는 타이완 해협을 무인지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중국이 침공을 시작하면 미국은 즉시 수천 대의 자율 시스템을 해협에 투입해 대기시킵니다. 목표는 중국이 침공을 결정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베이징이 마음을 바꾸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만 군대가 준비하고 방어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길 원합니다. 또한 미국의 재래식 군대가 외부 압력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헬스케이프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숫자는 엄청납니다. 해협에는 너무나 많은 자율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어서 어떤 중국 선박도 300피트 이상 이동하면 반드시 센서나 탄두에 걸리게 됩니다. 맨해튼의 표면적을 상상해보세요. 모든 공원, 모든 거리, 모든 옥상까지요. 이제 그 섬의 모든 평방인치를 10분마다 갱신되는 작은 자율 기계들로 덮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헬스케이프가 요구하는 밀도입니다.
그 정도 규모의 자율전쟁은 전례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미래의 일부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헬스케이프는 이것을 산업 시스템으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산업 시스템은 새로운 형태의 군사 장비, 즉 기계 속도의 유지 보수를 만들어냅니다. 항공모함 전단은 정비 주기가 필요하기 전까지 몇 달 동안 배치될 수 있습니다. 자율전쟁은 하드웨어를 끊임없이 소모합니다. 드론은 추락하고 세서는 고장나며 배터리는 성능이 저하됩니다. 원자전은 소프트웨어를 손상시키고 부품을 태워버립니다. 헬스케이프 전략은 적이 파괴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대체 시스템이 전장에 지속적으로 투입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공장도 킬체인의 일부가 됩니다. 공급망이 전략적 인프라가 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작전 자산이 됩니다. 갑자기 예산 수치가 이해가 됩니다. 펜타곤은 더 이상 시제품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차세대 전쟁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전쟁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시스템이 이미 존재해야만 작동하기 때문에 생산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기 시작한 후에는 군집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그 계획은 벽에 부딪힙니다. 모든 미국 군사구조는 인간의 의사결정 속도를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해군 항공모함 타격단은 한 명의 제독이 지휘합니다. 공군 전투비행단은 대령이 지휘합니다. 육군 대대는 중령이 지휘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분과 시간 단위로 측정되는 지휘 체계를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헬스케이프는 인간의 시간 척도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수천 개의 자율 시스템이 대만 해협을 동시에 이동하고 있다면 어떤 제독도 모든 교전을 일일이 승인할 수 없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을 조율하며 밀리초 단위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지휘 구조가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군사 구조에서는 교리가 천천히 변화합니다. 명령은 계급을 따라 아래로 전달됩니다. 자율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몇 분 만에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다시 작성된 타겟팅 모델이 태평양 전장에서 해가 뜨기 전에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 전쟁은 인간이 따라잡기 힘들 만큼 빠르게 진화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의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의 변화 주기가 군사 관료주의보다 더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펜타곤의 자율무기에 관한 내부 교리에는 관계자들이 말하는 적절한 수준의 인간 판단이 무력 사용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문구는 일부러 모호하게 작성된 것입니다. 해석은 꽤 간단합니다. 인간 제독이 일련의 규칙을 승인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지정된 구역 안에서 이 분류 기준에 맞는 선박은 모두 교전 대상으로 삼아라. 그 드론들은 그 구역 안에서 개별적으로 교전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군집전쟁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또한 미국이 현대 역사 전체에 걸쳐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승인해온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미군의 새로운 군종을 창설하려면 행정명령이나 국방부 지침이 아니라 의회의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즉, 양원 모두에서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최근의 예는 2019년 12월에 창설된 우주군입니다. 자율전투부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법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개 청문회를 통해 7번째 군종가 설립된 적도 없습니다. 본회의 표결도 공식적인 군종 승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방부는 한 기술 회사에 인력을 고용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계획도 작성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의회가 새로운 군종을 승인한 적이 없다면 이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답은 국방부 조직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펜타곤은 우회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합동임무부대라고 불리며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지휘 구조입니다. 1980년에 합동특수작전사령부를 만든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 사령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펜타곤은 그것을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OG가 바로 그 우회 방법입니다. 특수작전사령부 내에 있는 546억 달러 규모의 조직, 해병대보다 더 큰 예산의 숨겨진 목적지입니다. 2027 회계연도 예산과 관련된 보고서들은 DOG를 미래 자율전쟁 지휘 구조의 핵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미국 사이버 사령부와 동급인 조직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군의 한 군종은 아니지만 점점 그렇게 기능하고 있습니다. DOG는 빠른 조달 경로와 예산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할 기존 군 조직들로부터 정치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남부사령부 버전도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남부사령부 자율전쟁사령부, 즉 SOC는 2026년 초에 발표되었습니다.
SOC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마약 퇴치 드론 작전을 위해 DOG와 직접 협력할 것입니다. 두 개의 지역 자율 전쟁 사령부가 생기는 셈입니다. 이 둘 중 어느 것도 법적으로는 군종이 아니지만 둘 다 자체 무인 전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부족한 것은 공식적인 의회 승인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모호함이 의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만 빼고 모든 면에서 7번째 군종입니다. 고정된 이름이 없는 전력은 의회가 감시하기 더 어렵습니다. 감독이 더 어려워지고 해외 정보 기관들이 파악하기도 더 힘들어집니다. 러시아와 중국 모두 미국의 전투 편제를 전담해서 분석하는 첩보기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군이 몇 대의 F-35를 운영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주만에 어느 날 몇 척의 잠수함이 정박해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나 소속이 없는 전력에 대해서는 훨씬 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단순한 사무실 서류 작업보다 훨씬 깊습니다. DOGE는 몇 달 만에 조직되었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회계 항목들로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전쟁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력을 구축하면 실제로 여러 가지 결과가 따릅니다. 첫 번째는 감시입니다. 의회 위원회들은 기존 군 조직을 면밀히 조사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원군사위원회에는 전술항공, 해상전력, 전략전력에 대한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율전에 대한 소위원회는 없습니다. 로저 위커와 마이크 로저스가 하원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명확한 감독 없이 이 정도 규모의 구조적 변화를 승인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예산 요청이 진행되는 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실행입니다. 작년에 2억 2,590만 달러를 집행한 사무실이 1년 만에 546억 달러를 쓸 계약 인력이 없습니다. 레플리케이터는 이미 목표를 놓쳤습니다. 국방 분석가들은 DOG가 첫 해의 예산의 60%도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세 번째는 확전입니다. 항공모함과 폭격기는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들은 외교관들에게 협상 시간을 줍니다. 미리 배치된 자유 시스템 무리는 이미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임계점이 넘으면 스스로 교전하게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외교가 개입할 기회도 없이 기계들이 시작한 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2030년대 초가 되면 포드급 항공모함은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임무 양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항공모함들은 대만 해협으로 진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대기하며 무인 시스템을 전방으로 발진시킬 것입니다. 이들은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작전하는 군집의 지휘 노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여전히 비행하겠지만 그 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개별 전투기를 적대적인 영공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윙맨 편대를 관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해병대는 여전히 활동하겠지만 상륙부대는 더 작아지고 더 분산될 것입니다. 그들은 해병대원이 해변에 발을 디디기 전에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자율정찰 장비에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심축은 이미 이동했습니다. 펜타곤 예산에서 가장 비싼 항목은 더 이상 새로운 전투기나 항공모함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군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모든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는 전투는 대만을 둘러싼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20세기에 맞춰 구축된 군 구조로는 이길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전투의 승패는 펜타곤이 대놓고 준비한 전력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예산 항목 D와 자신의 목적을 공개하지 않은 특수작전 사령부 내부에서 준비된 것입니다. 이름만 없을 뿐 모든 면에서 하나의 군종입니다. 다음 주요 강대국 간 전쟁의 첫 발포는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표적을 선택하는 기계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도착하기도 전에 코드가 결과를 결정할 것입니다. 7번째 부서는 이미 운영 중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라며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에 맵팩에서 뵙겠습니다.